안녕하세요. 달입니다. 비가 내리고 그쳤어요. 밖에 좀 쌀쌀합니다. 오늘은 비는 이제 가을이라는 계절을 확인하는 그런 빈칸에 찍힌 무슨 지문 같다고 할까요? 이 단약 국가국가의 그 어느 사형의 기록, 어느 사형에 관한 기록 첫 문장이 당신은 지문이다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그 지문의 의미가 아니고요. 확실하게 우리에게 피부처럼 좀 가을이 좀 다가왔으면 하고 하는 마음에서 이런 말을 해봤습니다. 이 두 번째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 이야기가 이렇게 긴 콘텐츠가 될지를 몰랐는데요. 좀 간단히 끝내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됩니다. 그래서 2편 말고 다음 3편까지 아마 이어질 것 같은데요. 지금 원고를 다 쓰고 나서 녹음을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연쇄 살인범이죠. 안셀 파커. 그의 나이 16살 때 3명의 또래 소녀들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5년 뒤인 39세의 동거녀였던 제니를 살해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46세의 처형을 당하니까 이제 마지막 살인을 하고 나서 7년 뒤에 사형 선고가 집행이 되는 것이죠. 자, 왜 그랬을까요? 왜 살인을 했을까요? 이 소설이 살인범의 부모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했던 것처럼요. 저도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안셀 베커의 아버지 이 존입니다. 존이는 아주 잔인한 폭력을 행사하는 남자입니다. 이 남자는 이 폭력성이 곧 남성성이라고 생각하는 남자입니다. 이 남자는 여자를 지배하고 노예처럼 부려도 된다고 또 그래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자식들, 그러니까 어린 안셀 페커와 갓난 아기 안셀의 동생이죠. 아직 이름을 갖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된다는 생각, 그 믿음은 그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조니의 할아버지는 책에 따르면 목소리가 거친 월남 참전 용사였고요. 어린 시절부터 조니에게 매끼 식사를 준비하라고 시켰습니다. 명령을 합니다. 조니의 어머니는 사망했고 아버지는 떠났습니다. 안셀의 이름은 또 바로 이 조니의 할아버지에게서 따온 것입니다. 안셀을 낳았을 때 아버지 조니와 어머니 라벤더는 17살이었습니다. 그 조니는 아내 라벤더와 아들 안셀에게 아주 냉혹한 교두관처럼 굽니다. 기저귀를 주지 않습니다. 헝겊으로 대체하게 하고요. 첫날부터 안아주지 않습니다. 별채인 식품 저장고 자물쇠를 채운 냉장고에 통조림 캔과 파스타 따위들, 땅콩, 버터 등을 채워두고 아주 조금씩 이 아기와 어머니가 너무 배고플 정도로 조금씩 배급하듯이 나눠줍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징이 박힌 구두로 막 걷어차고 폭행합니다. 성적 욕구를 무자비하게 채우기도 하죠. 그들이 사는 농가인데요. 사람들의 도시에서 1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어떤 통곡도, 외품도, 외침도, 울부짖음도, 신음도 들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는 그저 지옥입니다. 이 도니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저 아이는 스스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해. 할아버지가 쓰던 식품 저장고, 할아버지가 쓰던 낡은 자물쇠, 자식과 아내에게 스스로 살아가야 한다고 했던 말을 누구로부터 듣고 또 물려받았고 또 물려주려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소설 앞부분의 내용을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는요, 조니의 폭력이 그것을 뒷받침하는 사고 방식이 즉흥적인 것이 아니고요, 이론적이고 체계적이고요, 무엇보다 구조화되어 있는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뒤에 안셀은 사형을 기다리는 교도소 안에서 선과 악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여러
노트에 자신의 이론을 기록합니다. 책 속에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네, 287쪽입니다. 왜 그렇게 글을 써? 사냐는 언젠가 한번 이런 질문을 했다. 당신은 노트를 바닥에 펼쳐놓고 앉아 있었고 손은 잉크로 검게 물들어 있었다. 영원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니까 내 자신의 일부를 뒤에 남겨두는 거지. 정확히 뭘 남겨두려고 하는 건데? 당신은 짜증내며 말했다. 나도 몰라. 내 생각, 내 신념,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 어딘가에 자신의 무언가가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안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죽음보다 더 오래 사는 무언가가? 아, 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니의 폭력은 그 바로 안셀의 폭력으로부터 그 대물림된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그것이 이 책 속에 어떤 이론을 만드는 것처럼 이론화되고 구조화되고 사고체계에 뒷받침된 그런 폭력입니다. 근데 이 폭력이 되풀이 되죠. 안셀의 말 맞다나 죽음보다 더 오래 사는 무엇이 되기도 하죠. 대를 물려서 유전되는요. 그래서 무섭습니다. 그런데 안셀의 이 이론은요, 자기 자신에게 되돌려집니다. 영원하지 못했어요. 그가 바랬던 대로 자신의 일부를 그 사형대에서 생을 마감함으로써 죽음과 함께 자신의 것으로 가져갑니다. 한때 안셀 패커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사랑에 빠져 그의 탈옥을 도우려 했던 교도관 사냐의 각성 덕분에 그의 이론이 세상에 퍼지는 걸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한 사람 안셀 패커의 이론을 막은 것으로 이 세상에 이론화되고 구조화된 폭력적 사고방식이 다 사라진 걸까요? 과연 그럴까요? 소설가는 이 질문이 우리에게서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길 바라면서 이 소설을 썼을 겁니다. 소설 속으로 더 들어가 봅니다. 안셀이 3살 때입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소설적 사건으로서도 매우 의미심장하고요, 주목할 만한 일이 벌어집니다. 한여름의 오후에 안셀이 숲으로 걸어갔습니다. 뒤늦게 한 라벤더는 남편 조니에게 안셀이 사라졌다고 말하지만 조니는 아랑곳 하지 않죠. 늦은 밤 숲에서 발견된 안셀은 목 없는 다람쥐를 피 묻은 주먹으로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소설 속 표현에 따르자면요, 아이는 그것에 개의치 않고 그냥 잊고 있었던 장난감이라도 된다는 듯 했습니다. 동생이 태어나고 폭력을 견디다 못한 어머니 라벤더가 아버지 조니를 따돌리고 멀리 떠납니다. 또 조니 역시 농가에 방치된 아이들을 그냥 두고 사라집니다. 라벤더의 신고로 아이들은 구조되고요, 위탁 가정에 맡겨지죠. 안셀이 11살 때의 일입니다. 위탁 가정 미스 젬마의 집에 소녀 사피, 크리스틴, 릴라 이런 소녀들과 함께 살죠. 그 중에 한 소녀인 릴라는 나중에 안셀에게 살해에 당합니다. 안셀의 외모와 행동 거지는 소녀들에게 매력적입니다. 안셀은 이미 그런 소녀들의 심리를 헤아리고 심리 조작을 할 줄 압니다. 표정이나 말투로요. 어느 날 안셀은 개울가 둔덕에 다람쥐 2마리와 여우 1마리를 죽여서 그 동물들의 시체가 항복하는 자세로 팔을 위로 들어올리게 해 놓습니다. 진열해 놓습니다. 너무나도 체계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소설적 표현은 옮기기 역겨울 만큼 잔인합니다. 자, 이제 좀 비약을 좀 합니다. 오늘 저는 이야기를 안셀의 아버지 조니와 어머니 라벤더에 대한 것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안셀에게 아버지와 어머니는 4살 때부터 없습니다. 부재입니다. 어머니 부재도 그랬겠지만
안셀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것은 아버지 부재입니다. 그것은 아버지 부재가 그리움의 원천으로서가 아니라 폭력의 원천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의 맥락을 담고 있는 소설이 김승옥의 건입니다. 김승옥 소설에도요, 많은 소설들이 아버지 부재가 나타나고 거기서 촉발되는 남성들의 폭력이 많이 나타납니다. 어쨌든요, 아버지 조니가 곁에 없어서 그리운 것이 아니라 곁에 없기 때문에 이 안셀페커의 폭력 성향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부재가 안셀페커의 폭력 성향을 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폭력 성향에는요, 두 가지 정반대의 심리가 겹쳐 있는데요, 바로 가학 증상인 세디즘과요, 사디즘이라고도 하죠. 마조이즘, 메저키즘이라고도 하는데요, 세디즘과 마조이즘입니다. 안셀에게 아버지는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한 처벌자이면서 동시에 자기가 응징해야 될 처벌 대상입니다. 처벌자로서 아버지 조니는 세디즘입니다. 세디즘에 속하죠. 처벌해야 할 대상으로서의 아버지는 마조이즘입니다. 그런데 그 둘은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이 곧 아버지 조니이고, 아버지 조니의 부재로 인해 생겨난 안셀페커 자신입니다. 이 프로이트는 이것을 자아와 초자아와의 관계로 설명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프로이트가 쓴 마조이즘의 경제적 문제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그 논문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열린 책들이란 출판사에서 프로이트 선집 14권째 쾌락 원칙을 넘어서라는 책을 출간했는데, 그 뒷부분에 실려 있습니다. 어쨌든 처벌자와 처벌 대상인 아버지 조니는 없습니다. 아버지 조니는 이제 안셀페커 자신입니다. 안셀페커는 그러니까 사도 마조이즘이라고, 이제 사디즘과 마조이즘이 융합된 형태를 사도 마조이즘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디즘과 마조이즘에 동시에 빠진 정신병자죠. 3살 때 혼자 숲에 들어가 다람쥐를 죽이고 목 없는 다람쥐를 장난감처럼 들고 서 있던 안셀페커, 11살 때 죽은 다람쥐 2마리 사이에 죽은 여우를 진열해 놓고요, 항복한 듯 팔을 위로 들어서 올려놓은 안셀페커. 뭔가 연결고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11살 때 그의 손에 죽은 다람쥐 2마리, 그리고 그 가운데 있던 여우, 이 그림들이 어떤 개통도를 만들고요, 또 다른 개통도로 연결시킵니다. 자, 첫 번째, 아버지 도니는 맨 위에 있습니다. 그 아래 어머니를 가운데 두고 아기 동생과 안셀페커가 좌우에 항복한 듯 두 손을 들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개통도입니다. 이제 아버지의 자리에 안셀페커가 서 있고, 죽은 여우를 가운데 두고 죽은 다람쥐 2마리가 좌우에 항복한 자세로 두 손을 들고 있습니다. 네.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폭력 성향은 아버지에게로 가지 못하고 다른 대상으로 향했습니다. 다람쥐 여우 사건이 있은 지 5년 후에 안셀페커는 소녀 3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이 소설은 피해자의 서사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책 뒷표지에도 그런 짤막한 글들이 써 있는데요, 그중 주목할 것은 피해자들 심리에 들어있는 어떤 복합성입니다. 이 복합성에 대해서는 콘텐츠 1편에서도 짧게 언급했는데요, 안셀페커에게 죽음을 당한 여성들, 이 여성들은 안셀페커에게 성적인 매력이나 인간적인 호감을 크든 적든 가진 소녀들이었습니다. 뒷날의 피해자인 제니는 오랫동안 그를 사랑하고 또 함께 살았습니다. 제니의 쌍둥이 동생 헤이즐, 또 위탁가족 미스 젬마 집에서 함께 살았던 사피, 이 두 사람은 뒤에 또 언급할 건데요, 이 사람들은 안셀페커의 이상행동, 구덩이에 살해한 소녀들에게서 빼앗은 물건들을 파묻는 삽질이라든가 다람쥐 여우를 살해하는 동물 살해 등을 목격하면서도 그에게 심리적으로 제압당한 채 오랜 세월을 삽니다. 단약 국가
카프카 작가는 이 점에 깊이 아주 예리하게 이 점을 바라봅니다. 이들 인물들뿐만 아니라 이 저널리즘은요, 당시 소설 속 당시의 저널리즘은 소위 연쇄살인이라는 초유의 사건, 연쇄라는 단어 이런 것들에 상업적으로 흥분합니다. 여성이 포함된 많은 사람들은 연쇄살인마라는 미화된 이름에 흥미를 느끼고 열광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소설이 추리소설이면서 심리소설이고요, 또 사회심리소설이라고 봅니다. 프로이트는 세디즘과 마조이즘, 또 그 두 본능의 융합을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본능은 분리되어서 따로 존재하지 않고 언제나 섞여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것이 더 강하게 어떤 국면에서 드러나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또 의식과 무의식의 깊은 영역에 걸쳐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에릭 프롬이라는 프랑크푸르트 학파 비판 철학자가 있습니다. 소유냐 삶이냐, 사랑의 기술, 또 자유로부터의 도피 이런 책을 쓴 사람이죠. 이 사람이 프로이트의 그 정신분석 이론을 이어받아서요, 사도마조이즘이라고 했던, 지금까지 제가 잠깐 몇 번 언급했던 용어를 만들어서 설명합니다. 이 바로 히틀러에 열광했던 독일 국민들의 심리에 대해서 말한 것입니다. 피폐했던 1차 대전 후의 독일 국민들은 공산주의나 유태인들에게는 세디즘적이었습니다. 약자에게는 세디즘적인 것이 나타나죠. 조니가 자식과 아내에게 그랬듯이요. 히틀러에게는 마조이즘적이었습니다. 강자에게는 마조이즘적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심리가 합쳐 있다는 것이 프롬의 분석인데요. 그 독일 제국주의, 나치즘이 그랬다는 거예요. 거기에 기반해서 서 있었던 체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마조이즘적인 심리를 사회체제에 적용시켰다고 해서 사람들은 프롬을 사회심리학자로 분류합니다. 이 비판철학자인 프롬은 이런 대중들에게 그 해독제로서요, 비판철학자니까 이 사람은 비판적 이성을 아주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과 약간의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판적 이성을 회복하는 것, 그래서 주체적으로 사랑하는 것, 문화예술이 기는 어떤 성찰적 기능 같은 것들을 무척 강조하죠. 그런데 이제 이와 다른 시각에서 출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이런 어떤 이 도덕성의 측면,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떤 사안들에 반응하는 내적인 심리적인 어떤 힘들, 이런 것들을 좀 더 세밀하게 파고 들어가는데요. 니체 딜레지입니다. 저는 여기서 니체와 딜레지를 따로 쓰고 있지 않고요, 니체 딜레지를 하나로 묶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네, 길어져서요, 일단 여기서 잠깐 멈추고 3편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